4월 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41개 구에서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죠. 민주당이 기대했던 샤이 진보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오늘 당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기로 결정했고요.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 전까지는 비대위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바로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오 시장은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거는 끝났지만 여야 간의 법적 분쟁이 남아있고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을 뒤집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오늘 정치부회는 재보궐선거 후폭풍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류 반장, 청와대도 오늘 오전에 선거 관련 입장을 냈죠. 네, 강민석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건데요.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엄중히 받아들인다. 그런 내용이고요. 박 반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당을 떠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임을 다했으니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요. 떠나면서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가장 심각한 건 내부 분열과 반목이고 이번 선거를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승리라고 착각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이 4분 5열될 거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개표 과정 쭉 지켜봤는데요. 어제 치러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서울과 부산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조금 전 저도 얘기했지만 서울과 부산의 41개 구를 싹쓸이하고 두 자릿수 이상 투표율 격차가 난 압도적인 승리였죠. 특히 2030 젊은 층이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선택한 걸로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여정의 가족 여러분과 게임으로 발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더러운 사람, 착한데 일은 못하는 사람,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출근 후에 커피 한 잔, 퇴근 후에 맥주 한 잔, 둘 중에 꼭 하나만 해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막상 고민을 하다 보면 쉽지만은 않은 질문들인데요. 마동석 배우에게 맞고 이국종 교수에게 수술받기, 이국종 교수에게 맞고 마동석 배우에게 수술받기, 뭐 이런 재미있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 여야의 주장을 종합하면 일은 잘하지만 내로남불인 여당, 거짓말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지만 정권을 심판할 야당의 대결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울과 부산 시민들의 선택은 투자였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이었죠. 네, 최종 투표가 마감된 이 시각 두 정당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어젯밤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 발표되던 순간입니다. 무채색의 정장을 입고 침울하게 앉아있는 민주당과 또 빨간 유세 점퍼를 맞춰 입고 환호하는 국민의힘, 극적으로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10년 만에 탈환을 했고요. 선거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민주당에 내주었던 부산도 3년 만에 재탈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25개 구 그리고 부산 16개 구를 그야말로 싹쓸이 했는데요. 온통 빨간색이죠. 후보들은 감격에 겨운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일을 할 때는 머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제가 시장으로서 일을 할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가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그 마음, 시민을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어제 선거 결과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전체 투표율이 56.8%였는데요. 서울은 더 높았습니다. 정규 선거 못지않은 관심이었죠. 표차를 살펴보면 오세훈 후보가 18.3%포인트, 또 박형준 후보가 28.3%포인트 앞섰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론조사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3%포인트 차 박빙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말했던 샤이 진보 없었습니다. 대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른바 여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 외에는 모든 연령에서 오 시장에게 뒤졌습니다. 특히 20, 30대 연령층에서도 각각 18%에서 21%포인트 차로 열세였는데요. 청년은 우리 편이다. 오랫동안 자신해왔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일 듯합니다. 사실 선거 기간 동안 어느 정도는 예견됐던 거기도 하죠. 정말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꾸밈이 없는 전혀 정치적으로 채색되지 않은 그런 우리 청년들의 이런 연설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글쎄요, 행복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20대에서 밀린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네, 경험치가 그렇습니다. 낮고 네. 현재를 보는 경향을 말씀하신 걸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것이 섭섭했다면 제가 좀 더 다 잘해야 되겠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성 이거였습니다. 이런 선거의 원인이 전임 시장의 성장이었죠. 그 피해자분 우리 모두의 아들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늘부터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해서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시장의 말을 들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피해자 잊지 않고 말씀해 주시고 잘 살펴주신다니 감사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소감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떠올라서 가족들이 함께 울었다고도 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당선 소감에서 오거돈 전 시장의 피해 여성에게 위로를 전했는데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서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집에 산다는 그 도덕적 비판에는 제가 일정하게 수긍을 하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이 LCT를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일 어떤 남는 수익이 있다면 그것은 다 공익을 위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머뭇거리는 감이 있긴 합니다만 선거 기간 제기된 의혹 해소 방안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박 시장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도 다시 강조를 했는데요. 민주당 박영선, 김영춘 후보도 패배를 곧 인정했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는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겠다. 민심의 큰 파도 앞에서 불과하여 겸허하게 승복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오늘 현충원을 참배한 후에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본인이 시장 시절이던 2008년에 착공한 신청사에 처음 간 건데요. 2011년에 시장직을 던지는 바람에 2012년 신청사가 완공된 후에는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너무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눈물이 쏙 들어갔다라고도 했는데요. 집무실에서는 서울시 사무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오 시장, 시장직 사퇴 이후에 10년간은 거의 야인 생활을 했었죠. 여기서 오 시장의 인생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변호사 시절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환경운동으로 훈훈한 이미지를 알렸죠. 1996년에는 그때는 이런 조사를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혼 여성이 가장 사귀고 싶어하는 유부남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순위 안에 익숙한 이름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을 남자에도 또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16대 총선 당시 이회창 총재의 제안으로 서울 강남 을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45세 최연소 서울시장 당선 그리고 재선으로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 이명박 씨의 뒤를 잇나 했는데 무상급식 찬반 투표로 시장직을 사퇴했죠. 이후 20대 총선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패하고 21대 총선에서 고민정 의원에게 패하면서 정치적인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불과 1년 전이죠. 패배한 총선에서는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면서 국민들을 어렵게 하더니 마치 그 원인이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만방자하고 무책임한 정권,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권,
4월 15일 날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정권 심판론을 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번 선거로 3선 서울시장이 된 오 시장, 1년 임기를 감안하면 차기는 아니고 4차기 유력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충렬사 참배를 한 뒤에 시청에 첫 출근을 했는데요. 꽃다발을 받고 직원들과 주먹 인사도 했습니다. 취임 선서도 했는데요. 고향 부산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큰 영광이라면서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서 태어나고 싶은 행복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박 시장, 오 시장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자 1년 선배인데요. 오 시장을 정계로 이끈 사람 중 한 명으로 알려집니다. 여기서 박 시장의 인생 그래프 가겠습니다. 80년대 논객으로 이름을 알렸던 박 시장, 부산 동아대 교수로 강단에 섰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책자문기획위원으로 정계에 입문을 했고요. 17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18대, 19대 총선에서는 연이어 낙선을 하면서 와신 상담의 시간을 가졌지만 이명박 청와대에서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 사회특보를 거치면서 MB계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후에 방송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면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보수의 이미지를 쌓았죠. 그런 식으로 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은 너는 그때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는 건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에요. 과거에 니들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지. 그렇게 하겠다는 뭐가 뜻이 나아져? 아니고, 하나도 안 나아져.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다 잘했다는 거 아니야? 저도 물론 그렇게 하면 네, 지난해 총선 때는 당시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참패의 성적표를 받아들기도 했었지만 이번 선거 승리로 정치 인생 2망을 열게 됐습니다. 너무 승자들 얘기만 한 것 같은데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 박영선, 김영춘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세훈, 박형준 당선, 정권 심판 민심에 국민의힘 서울, 부산 싹쓸이. 자, 정말 치열했던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거짓말 대 심판론, 마지막까지 정말 여야가 공방을 벌여왔고요. 마지막에 이제 유 반장이 얘기했지만 이제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대선 얘기라든지 그리고 오늘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엔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관련된 얘기는 이따 또 박준호 반장 발제 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그 결과가 나온 재보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뭐 이제 오세훈, 박형준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고 오늘 두 사람이 모두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현충원과 충렬사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은 오늘 오전 8시에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참배 후에 방명록에는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글귀를 남겼는데요. 이후 신청사로 출근한 오 시장은 직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첫 출근을 환영해 주시는 우리 서울시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정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습니다. 네, 오 시장은 집무실에서 사무 인수인계를 받은 뒤에 서울시의회 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시의회는 절대 다수가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방문 전에 좀 긴장을 했었는데 시의회 의장단이 협조를 약속을 해서 마음이 많이 놓였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첫날 현장 일정으로요. 성동구청 대강당에 있는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를 방문을 했는데요. 코로나 확산세를 반드시 막겠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모습도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문 시작했습니다. 백신 맞으시니까 좋으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오늘부터 바로 현장을 찾았군요. 박형순 시장도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두 사람의 일정이 겹치네요. 비슷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오전 8시 30분 부산에 있는 충렬사를 참배하면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순절한 호국선열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참배 후에 방명록에는 부산의 나라사랑, 역사와 긍지와 자존심을 지키고 계승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이후에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교부받았고요. 오후 1시 20분에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하고 곧바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후 4시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를 방문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시장의 취임사도 들어보시죠.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고 부산의 새로운 변화를 일구라는 시민 여러분의 역사적 명령을 부여잡겠습니다. 이 역사적 명령 앞에 옷깃을 다시 조이면서 엄중한 역사의 무게를 느낍니다. 자, 어제 개표 과정 얘기 조금 더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영선, 김영춘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본인 선거처럼 상당히 열심히 뛰었는데 어제 개표 상황실에도 모습을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안 대표는 어제 투표 마감 직전에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을 찾아서 출구조사 결과를 함께 지켜봤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조영 원내대표 또 오세훈 후보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 대표는 후보에게 축하를 전하면서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야권의 책임 있는 분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혁신하고 그리고 단합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반장,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쪽 상황실에서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기 직전이었는데요. 그 개표 상황실을 찾은 송원석 의원이 당 사무처 소속 조직국장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합니다. 욕설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앉을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송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은 어젯밤에 집단 성명을 내고 선거 투표일에 행해진 폭력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모든 당직을 사퇴하고 탈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탈당까지 요구했어요? 네. 네. 해당 당직자는 과거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강 문제로 2년간 병가를 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송 의원은 성명이 나오자 상황실을 찾아서 유감 취지의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좌석 배치 때문에 얘기한 것이고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박 시장의 후임으로 오 시장이 되고 또 부산에서는 오 시장의 후임으로 박 시장이 된 거네요. 네, 근데 그렇죠? 갑자기 뭐 그런데 의미를 또 두신다면 아니 뭐 두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국장이 반장들 이름을 다 부르기 귀찮아가지고 성을 다 다른 사람으로 반장을 뽑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 그래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정도 권한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휴가 간 심판장 대신 제가 온 건가요? 저는 워낙 제가 뉴스룸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온 걸로. 아니 심판장은 조용해가지고 겸손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아주 또 본인 자랑을 또 하네요. 아니,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아까 발제에서 밸런스 게임 소개를 했잖아요. 맞아요. 일을 잘하고 성격이 더러운 사람 아니면 착한데 일을 못한 사람 누구를 반장으로 뽑으시겠어요? 전 둘 다 싫은데. 저는 이거 일도 잘하고 착한 사람이 좋은데. 누구나. 딱 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취재도 잘하고 발제도 잘하고. 자, 조용히 해요. 조용히 이제. 복맞고 또 못 나가겠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 뭐 패배자긴 하지만 어제도 이제 본인이 이제 일찌감치 이제 패배를 수긍하면서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고요. 오늘도 무슨 입장을 낸 게 있다는데 박영선 후보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박영선 후보는 어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때 당사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패배를 예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또 종로 안국 빌딩에 있는 선거 캠프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 박용주 시인의 시 목련이 진들이라는 시를 올렸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면 목련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자. 피었다 지는 것이 목련뿐이랴. 기쁨으로 피어나 눈물로 지는 것이 어디 목련뿐이랴. 라는 구절입니다. 천만 시민의 새로운 봄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그 봄이 지고 말았다면서 새로 피어나는 연초록 잎을 보면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박영선 후보가 시를 상당히 자주 인용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우리 좀 다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건 또 여정의 시인인 또 무슨 얘기 하려고? 아닙니다. 좀 여정의 뭐요? 시인을 맡고 있죠, 제가. 누가? 네, 제가 시인을 맡고 있죠. 누구 맘대로? 제가 또 발제에서 그렇게 많이도 시를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박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을 텐데 이혜인 시인의 시 봄날 같은 사람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서울의 봄을 위해 봄날 같은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박 후보는 우리를 죽이지 못한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니체의 말 인용하면서 코로나 극복 이후에 서울을 공정하고 따뜻하게 만들겠다고도 했었습니다. 심판장, 이번 선거 후에요. 외신들도 관련한 보도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한국 정치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을 외신들이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즈 내용을 보면요.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이 있다고 썼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대규모 장외 집회가 벌어졌다는 부분도 다시 부각하는가 하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유행하고 있다고 뜻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면서 부동산 스캔들이 선거를 완전히 지배했다고도 썼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민주당의 선거 참패 소식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권 말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당히 관심들이 많네요. 외신들도. 좋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당선, 정권 심판, 민심의 국민의힘 서울, 부산 싹쓸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파장을 짚어볼 텐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오늘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도정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요. 전당대회 일정을 앞당겨서 새 지도부 선출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신들이 승리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도 날렸습니다. 박준우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마마무의 데칼코만이라는 곡입니다. 복국장이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랑에 빠진 연인과의 첫 키스, 그리고 서로 데칼코만처럼 닮아가는 과정을 담은 노래인데요. 데칼코만이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먼저 반으로 접힌 종이의 한쪽 면에만 물감으로 무늬를 그려넣죠. 그리고 그대로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반대편 면에도 같은 형태의 무늬가 대칭으로 나타나는데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사실 저는 데칼코마니가 떠올랐습니다. 1년 전 21대 총선과 정확히 반전되는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가 53.5%, 더민주 진성준 54.2%, 더불어민주당 서훈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윤우독 후보의 당선이 더불어민주당 서훈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상이 더불어민주당 윤우독 후보의 당선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가 더민주 박재호 50.7%. 국민의힘 수혜원 후보 55%, 박형준 후보의 당선이 예측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수영 후보의 당선이 예측됐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당선이 예측됐습니다. 부산 박형준 후보의 소감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번에 웃었던 민주당은 이번엔 울었습니다.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민주당 선거 상황실에는 망연자실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무거운 침묵 속에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 울렸습니다. 당 지도부는 20분 만에 자리를 떴죠. 어젯밤 긴급회의부터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 의원총회까지 장고를 이어갔는데요. 결국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습니다. 지도부의 총사퇴가 이러한 성찰과 혁신의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의 임기는 원래 내년 8월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는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재보궐선거 참패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총사퇴 긴급 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렬로 나란히 고개를 숙였는데요. 지난해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듯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돌입했었죠. 민주당도 곧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는데요. 비대위원장은 도종환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달 16일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16일부터는 신임 원내대표가 당권을 이어받아서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전망입니다. 애초 다음 달 9일로 예정됐던 전당대회도 다음 달 2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의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의원들과의 소통, 당원들과의 소통을 전면화할 것입니다. 반대로 1년 전 눈물 지었던 국민의힘은 활짝 미소 지었습니다. 개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출구조사에 나타난 이 수치를 보고 보면 민심이 폭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상식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장 말에서 드러나듯 시민들이 야당이 내건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고 본 겁니다. 사실 지난해 총선에서도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달라며 정권 심판론을 띄웠었죠. 하지만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K방역의 성과에 정권 심판론은 묻히고 말았는데요. 민주당은 이번엔 네거티브 공세에 좀 더 열을 올리긴 했지만요. 지난 총선의 큰 무기였던 K방역의 성과도 재활용했었는데요. 이 K-주사기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4위로 올랐은 데는 K-백신 주사기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그 K-백신... 여당 입장에선 지난 총선 때 약이었던 K-방역이 이번 재보궐에선 오히려 독이 됐다고 할까요? 영국과 이스라엘 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집단 면역을 눈앞에 두고 있죠. 반면 백신 확보가 늦은 우리나라는 접종률이 3%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실패했던 정권 심판론이 이번엔 통하고 지난번 먹혔던 K방역이 이번엔 발목을 잡은 정확히 대비되는 상황인 셈입니다.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가 시작됐는데 국민의힘은 끝을 보였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쪽은 쓸쓸한 퇴장, 다른 한쪽은 당당한 퇴장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때 제가 약속했던 것은 국민의힘이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을 만한 여건을 확립하면 언제든 주저없이 물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로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승리함으로써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자연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1년 동안 자신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닦은 것이라고 자평한 겁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승리를 무엇보다 승리에 도취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기고만장하지 말고 고개를 숙이라는 건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고개를 숙인 것과는 다른 의미로 말이죠.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국민의 승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이런 김 위원장의 뜻을 알았는지 국민의힘은 환호 속에서도 겸손 모드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이 잘한 게 아니라 반사이익을 누린 것일 뿐이라는 거죠. 조영 원내대표도 경고망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고삐를 쬐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의힘이 이뻐서 지지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 정권이 워낙 민심과 어긋나는 폭정을 하기 때문에 심판한 것이다. 그러니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해라는 충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5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결코 우리 당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승리에 취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고개를 숙인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1년 전과 데칼코마니처럼 정확히 뒤바뀐 처지에 놓인 여야, 앞으로 어떤 정국이 전개될지 잘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합니다. 1년 만에 뒤바뀐 여야, 여당은 비대위, 야당은 포스트 김종인 체제. 자, 민주당이 이제 어제 선거에 대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의를 했죠.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일단 맡게 되는 거고, 비대위 출범 이후 새 지도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선 이달 16일에 원내대표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이어받을 예정이고요. 이 비대위는 다음 달 2일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당을 이끌게 됩니다. 현재 4선인 안규백, 윤호중 의원, 또 3선인 김경협, 박완주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당대표 경선에는요, 5선인 송영길 의원, 4선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16일이라고 했죠, 지금. 그만 일주일 정도네요, 그죠?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 거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박영선 후보, 글쎄요, 전 후보로 불러야 됩니까? 아무튼 일단 박영선 후보라고 부를게요. 이제 박영선 후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 그 캠프 해단식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신반장? 네, 박 전 후보는 우리 민주당이 더 큰 품의 민주당이 되어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전 후보는 제가 부족하고 바꿀 점이 많고 또 바꾸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 모든 것은 후보가 부족한 것이다. 선거에서 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순간순간 반성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끝으로 박 전 후보는 많이 울고 싶지만 울어서도 안 된다. 우리가 거짓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저도 울지 않으려고 일주일간 마음을 다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9일 광화문에서 다시 만나자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저희도 아까 박 반장도 소개했지만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냈잖아요.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강민석 대변인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이제 전한 그런 형식이었는데, 글쎄요,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이겠다는 부분, 물론 이제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개각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년 전 여당이 압승했던 21대 총선 당시 발표한 입장과 상반되는데요. 지난 총선 직후와 이번 재보선 직후 입장 변화 한번 보시죠.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 몸으로 느낍니다.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함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이 앞으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꺼내들 카드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민심 수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 내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조만간 정세균 국무총리가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 사의를 공식화하는 것을 계기로 쇄신 개혁을 단행할 거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의 강도가 셌던 만큼 개각의 폭도 상당한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우선 정총리 후임으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계 복귀의 뜻이 없다고 밝혔던 원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또 여성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영란 전 대법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이미경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네. 자, 변창흠 이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H 사태 이후에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요. 또 홍남기 부총리도 그동안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적이 있죠. 이런 다 이제 개각의 고려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이 방금 말씀하신 그 두 사람도 이제 교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여기에 성윤모 상업통상자원부 장관, 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오랫동안 있었던 이 장수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각이 단행되는 시점은 검증 같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이나 말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개각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이번 재보선 직전에 전격 교체가 됐죠. 네. 예,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은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 수석들도 대부분 임명된 지 1년이 채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큰 폭의 인적 쇄신을 통해서 임기 말 국정 동력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좀 예상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정 운영 기조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어때요? 이제 이번 그 재보궐 선거에 뭐 여러 가지 미친 그 영향 변수 중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잖아요. 네,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정책 기조는 유지를 하더라도 속도를 조절하고 보완책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민주당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바로 들어갔죠. 지도부가 다 사퇴를 하고 국민의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났으니까 새 지도부를 뽑아야 될 텐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5선의 정진석, 그리고 주호영, 조경태, 서병수 의원과 4선의 권영세 의원, 3선의 윤영석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등입니다. 우선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당을 지휘할 예정인데요. 주 원내대표는 일단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다라면서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초선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김웅 의원과 윤희숙 의원이 꼽힙니다. 초선 의원들은 오늘 재보선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도 당을 쇄신하겠다는 기자회견도 열었죠. 우리 당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의 승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의 패배이자 우리 국민의 힘에 주어진 무거운 숙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으려면 참신한 초선 의원의 출마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온 건데요. 현실적으로 초선이 중진 정치인과 대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시기는 빨라야 5월 중순, 늦어도 6월 중에는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주 원내대표 임기도 5월 30일까지죠. 늦어도 조만간 새로운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은 4선의 권성동, 김기현 의원, 그리고 3선의 유이동 의원 등입니다. 새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는 사실상 대선 관리용 지도부인데요. 출범하자마자 국민의당과 합당 논의와 대선 후보 경선룰 세팅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당장은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는데 매진하겠지만 향후 김종인 재등판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역할이 재부상할 거란 전망입니다. 네,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제 당을 정비하는 이제 그런 작업에 들어갔죠. 비대위 체제, 대행 체제에 이제 들어갔고, 사실 이제 뭐 재보궐선거 이후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제 대선을 향한 이제 교두보를 만드는 차원이 이제 클 걸로 보입니다. 대선 얘기는 바로 이어서 저희가 조반장 발제 때 해볼 거니까요. 일단 야당 발제 이렇게 제목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도부 총사퇴한 민주당 비대위 체제로 김종인 화려한 퇴장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대선에 미칠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4.7 재보궐선거의 여파가 여야 잠룡들의 대선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권에선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으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 체제가 갖춰졌다는 평가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통합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죠. 이번 선거를 총지휘한 이낙연 전 상임선대위원장. 변명의 여지가 없을 듯합니다. 이번 선거에 알파이자 오메가 역할을 했으니 말입니다. 이번 재보선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며 공천을 강행했죠. 이 전 위원장의 주도로 말입니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밑도 끝도 없이 사과드린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 전 위원장이 정리하지 못한 민주당의 입장, 선거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피해 호소인 3인방을 선거 캠프에 준용하는가 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냐, 향기를 느낀다는 발언까지 나와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 문제죠. 존재 자체가 거짓말 후보란 비판도 들어야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아유, 네? 아니 후보 안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직전 터진 LH 사태도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게는 부동산, 크게는 내로남불, 공정의 문제였는데요. 이 역시 이 전 위원장이 책임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를 지냈죠.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여권에서 책임이 큰 분입니다. 더욱이 민심이 이처럼 폭발한 원인, LH 사태가 아니라 조국 수호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여권 내부의 비판도 있었죠. 총리 시절 이 전 위원장의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은 이랬습니다. 조국 씨 자녀 특혜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들이 역대 정부에서 해임된 장관들의 부적절한 은행보다도 경미하다고 보십니까? 요란하게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훗날 그 시점에 이낙연이가 무슨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이 아실 수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국민들은 당시를 기억하고 있을 듯합니다. 이 전 위원장 당분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대선 주자 지지도 두 자릿수를 힘겹게 지키고 있죠. 이번 재보선 참패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만큼 반등의 기회를 잡긴 쉽지 않을 듯합니다. 명분도 실리도 모두 놓친 이 전 위원장.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번 재보선 공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었죠.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선거 과정에선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나름의 존재감도 드러냈습니다. 우연히 커피도 마시고 결혼 30주년 휴가를 부산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한잔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서면 안 되고 선거법에 아니야 경기가 없나? 경기도라서? 임재근 여사님한테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멀리서 휴가까지 내고 달려와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선 당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이번 참패가 이 지사에겐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위원장이 타격을 입으면서 독주 체제를 갖췄다는 겁니다. 여기에 당내 주류인 친문 세력도 이번 선거로 큰 타격을 입었죠.
비주류인 이 지사 스스로를 향소 부국민에 비유하며 당내에서 받은 서름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이른바 성골인 친문 인사들에게 견제를 받아왔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우리가 뭐가 더 급하냐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복지 예산이 얼마나 우리가 좀 열악하냐 이렇게 가는 건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거죠. 최근에는 뜬금없는 탈당설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동지를 음해하고 사실에 기초한 품격 있는 비판이 아닌 욕설과 비방으로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은 이간질을 위해 환복 침투한 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골, 친문 세력, 당분간 자숙 모드에 돌입할 듯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향소 부국민이라 이번 참패 역풍을 피한 이 지사, 이번 선거를 통해 정권 심판이란 예방 백신을 미리 맞은 것도 차별화란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위해 몸을 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입니다. 이낙연 전 위원장과 바통 터치라고 해야 할까요? 같은 호남 출신의 전현직 총리를 맡았죠. 이낙연 전 위원장이 빠진 자리를 정 총리가 채울 듯합니다. 정 총리가 과연 이 지사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이 지사와 달리 당내 세력이 탄탄합니다. 정세균계로 불리는 독자 세력을 갖추고 있죠. 여기에 당대표, 국회의장, 총리, 대통령을 빼곤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여기에 경제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쌓은 내공이 상당하다는 평가인데요. 문제는 본인 말의 색깔입니다. 아직까지 세균맨과 루피가 먼저 떠오릅니다. 를 누리고 있는 루피와 세균맨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루피와 세균맨의 인기가 여전히 더 높을 듯합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 여전히 답보 상태죠. 전 총리도 답답했는지 최근엔 농담인 듯 농담 아닌 무리수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백신을 오매불망 기다려온 세균도 제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 청사를 떠나 여의도로 돌아올 정 총리. 본인의 색깔을 어떻게 드러낼지 궁금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주요 선거에서 4번 연속 패한 뒤 귀중한 1승을 거둔 국민의힘. 일단 정권 교체 불씨는 살렸다는 평가입니다. 빨간불에서 노란불로 바뀐 셈인데요. 문제는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선 주자들 한마디로 지지율이 도토리 키재기 수준입니다. 자연스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당내 주자들도 연일 윤 전 총장에게 러블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후보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과 당장 이렇게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이분은 분명히 국민들 눈에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 야권의 후보 아니겠습니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같이 힘을 합치자. 국민의힘엔 이른바 오세훈 모델이 생겼죠.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당내 경선과 단일화를 통해 결국 서울시장직을 거머쥐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선거에서 이긴 지금 야권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바로 합류하지 않겠느냐 희망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야권이 범야권의 단일 대오로 튼튼한 진지를 구축하는 하나의 단일 대오로 뭉쳐진다면 선택지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다른 데를 방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윤 전 총장의 행보, 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며 윤 전 총장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죠. 윤 전 총장을 만날 거냐 질문에 이제 자연인이니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윤 전 총장과 함께 그릴 그림, 그 속에 국민의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을 향해 이런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정권을 되찾아 민생을 책임질 수권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습니다. 그러한 욕심과 갈등은 그동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으며 언제든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 비유했었는데요. 윤 전 총장과 손을 잡고 제3지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야권 통합보다는 야권 재편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도 하루빨리 결심을 세워야 할 듯합니다. 정말 대선에 욕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고공행진을 하던 지지율 한 주 사이에 7%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1위 자리도 내줬습니다. 흔히 민심은 바람과 같다고 하죠. 잔뜩 부풀었던 풍선에서 바람이 슬슬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의 이미지만으로 버틸 순 없겠죠. 이젠 정치인 윤석열로서 평가를 받아야 할 듯 싶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을 떠난다는 소식에 내심 기뻐할 대선 주자들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홍준표 의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김 위원장과는 악연이죠. 후보끼리 그 단일화 여론조사를 빼놓고 모든 걸 다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협상장에 가보니까 예. 후보끼리 합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오신 협상 대표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후보 뒤에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상황은 김종인 위원장입니까?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독점하는 것은 김동민이야. 80 넘은 할배가 나와서 다른 사람 말 못하게 하고 자기 말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설 기회가 전혀 없는 거야. 안 대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물씬 양면으로 도왔는데요. 4월 7일 이후 야권은 혁신적 대통합과 정권 교체라는 더 험하고 깊은 산과 강을 건너야 합니다. 붉은색 넥타이가 꽤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여세를 몰아 국민의힘과 합당 뒤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 의원은 그동안 복당이 안 돼 속을 끓였었죠. 지난 총선 직후엔 꽤나 호기로웠는데 말입니다. 이 당을 내가 25년 지킨 사람을 어떻게 떠내기들이 들어와서 당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을 내쫓으려고 합니까? 그리고도 또 주인을 갖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도대체 그게 하고 무리합니까? 조만간 복당 신청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레드준표로도 불렸죠.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독주체제 구축, 지지율 7%포인트 하락, 윤석열 어디로? 네, 그나저나 이번에 이제 군소 후보들 중에서는 이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3위를 차지했죠. 내년 대선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참, 박 반장. 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요.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TB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에 승리하게 되면은 TBS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TBS의 설립 목적은 교통과 생활 정보 제공이라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을 해도 좋긴 하지만 교통 정보만 제공하라. 그런 얘기인데요. 당장 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그 개표 방송엔 잘 가시게, 방빼 이런 메시지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신 반장, 김어준 씨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네, 김어준 씨가 오늘 방송에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방송인 줄 알았던 분들도 이 마지막 방송이길 바라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게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TBS가 독립재단이라는 겁니다. 김 씨는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당선이 되셨고 선거가 끝났으니 인터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지금 김어준 씨가 얘기한 부분 중에요. TBS가 서울시에서 그 독립된 독립재단이라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TBS는 지난해 2월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TBS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임원 추천위에서 추천된 사람 가운데 시장이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임원 추천인은 시장이 2명, 서울시 의회가 3명, 재단 이사회가 2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구조인데요. 또 임원을 해임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임원을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박 반장,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에요? 네, 국민의힘에서 김어준 씨가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은 오 시장이 당선됐다고 해서 프로그램 폐지하거나 진행자를 하차시키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독립재단인 TBS 교통방송이 설립 취지와 본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자리로 정상화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개선하고 정상화해서 교통방송 설립 취지에 맞다면 서울시가 연 4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지만 법을 어기고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편파 정치방송을 계속한다면 서울시 예산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날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취지인데. 근데 이제 서울시의 예산 지원 문제도 오 시장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이런 반론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 TBS는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연 기간에 대한 예산 편성권은 시장이 쥐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건 서울시의회의 권한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의 93%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죠. 때문에 오 시장이 마음대로 예산을 움직이긴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아무튼 시장으로서 어느 정도 또 압력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독립재단이기도 하고 시의회 문제도 있기 때문에 TBS를 전면 개편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 속보를 조금 더 챙겨봅시다.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독주체제 구축, 지지율 7% 하락, 윤석열 어디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정치보위에서 토론회, TV 토론회 등을 많이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많은 걸 걸었죠.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부동산 정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또 바로 추진이 가능할지 궁금한 사항인데요. 중앙정부와의 정책 방향이 달라서 충돌이 불가피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관련 언급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신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 강조해온 것 바로 스피드입니다. 목표는 부동산입니다. 제일 공약이 스피드 주택 공급이었죠. 오 시장은 그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실패한 정부입니다.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맞죠? 네. 주택 가격 올리는 건 정말 그거는요. 천추에 남을 큰 대역 죄라고 해도 그거는 과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오 시장은 구체적 기간까지 언급해왔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상계동, 자양동 등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특히 오 시장은 민간주도 공급에 집중을 하겠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공공주도 공급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규 주택 물량이 공급이 안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거라는 거를 원인을 알게 되면 해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도와드릴 것도 없어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규제도 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50층에 달하는 단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5년 동안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입니다. 서울시장 최대의 책무인데요. 첫째는 주거입니다. 재개발은 주로 강북이 중요하죠. 그래서 용적률 높이 규제 해소해서 완화하겠고요. 네, 지역 주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들 당선이 확실시된 어젯밤부터 들썩였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언급한 지역의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요. 이 집값이 더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는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집값을 못 잡아서 심판을 당한 만큼 다음 정권 교체를 위해서 꼭 잡아달라는 바람을 드러낸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 시장 말대로 일주일 안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까요? 오 시장의 공약들은 국토교통부나 시의회와의 협력과 동의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특히 재건축 관련 규제는 대부분 중앙정부 소관인데요. 홍남기 부총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은 후보지의 선정, 지구의 지정, 심의 및 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 시장이 임기를 시작했지만 곧바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실현되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홍 부총리는 4월 중에 신규 택지를 발표하겠다는 등 이사 대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사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의원 109명 중에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도 암초로 꼽힙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예산 심의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선거상임 대책위원장도 이거를 유세 현장에서 강조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워야 돼. 정부하고 싸워야 돼. 시의회하고 싸워야 될 텐데 시의원 109명 중에서 101명의 민주당이 싸워서 이기겠어? 시의원들은 선거운동 때부터 오 시장과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19일에 임시회에서요, 이 내곡동 처가 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삼선 시의원 11명은 지난달에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 시장은 김인호 시의회 의장을 예방했는데요. 다소 어색한 상견례 자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노마가 승리하고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소통의 길, 코로나로 너무 서민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실험하고 있는데 그런 길을 좀 내는 그런 시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번 시장은 당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시의회에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어떤 일도 원활하게 하기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일단 박원순 10년 지우개에 돌입한 오 시장은 대대적인 서울시 조직 개편에 들어갈 텐데요. 거센 인사폭풍이 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고 박원순 시장이 이끌던 서울시는 규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천금과 같은 기회를 방치하거나 중단하거나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중점 사업을 추진해온 부서들이 축소되거나 폐지, 통합될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이 개편 없이 TF 형태로 임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국책 사업이자 수십 년 동안 표류했던 부산 시민의 수건, 가덕도 신공항 추진 여부가 가장 관심입니다. 박형준 시장도 유세 마지막 날 가덕도를 찾아서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은 여와 야를 넘어서서 함께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고 여 따지고 야 따질 여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부산 시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조기건설 갈 길이 멉니다. 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공개할 만큼 논란이 컸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안전성과 경제성, 접근성 등 7가지 측면에서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우선 국토부가 계산한 가덕 신공항 사업비는 28조 6천억 원으로 애초 부산시 추산 금액의 4배에 가깝습니다. 여전히 확정적인 계획안이 없고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도 생략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박 시장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연임의 유불리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세훈표 스피드 정책 시동, 목표는 부동산. 홍남기 지자체 단독으로 주택 공급 불가. 네. 자, 지금 일단은 이제 오 시장의 그 임기가 잔여 임기가 1년 이제 그러니까 전임 시장에 잔여 임기를 하기 때문에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최대한 스피디하게 정책을 밀어붙일 걸로 보이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오 시장 입장에서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서 어느 정도의 성과와 함께 정책을 이어나가려면 연임을 해야 한다. 논리를 만들 걸로 보입니다. 그래야 계획한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오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집을 보면 이행 기간을 5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또 이번 선거는 11개월 뒤에 있을 대선의 전초조 성격을 좀 띠는 만큼 짧은 기간 동안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오늘 단성증을 교부받으면서 짧은 임기지만 새로운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요. 그 예산이 뭐 수천억 원대 예산이 들 걸로 일단 뭐 평가들을 많이 하잖아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네, 추경안으로 이제 마련을 하겠다는 건데요. 오세훈 시장은 올 한 해 스피드 주택 공급에만 총 3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30억 원은 올해 얘기고요. 5년 동안 주택 공급에 총 7,313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19 대응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나라의 살림살이가 빠듯한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서울시 부채 비율도 급증하고 있어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 시장이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더라도 이 추경안에 대해서 시의회가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대로 올라섰고요. 4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신 반장. 네, 오늘 그 방역 당국의 이 발표 내용을 보면요. 올해 들어서 400명 내외를 오가던 확진자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이 500명을 훌쩍 넘어서더니 오늘 700명 선까지 올라왔다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을 했습니다. 또 확진자 1명이 다른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재생산 지수인데요. 이것과 이 전파력까지 높은 수준이고요. 중증도가 높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풍전 등화의 상황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입니다. 수도권이든 아니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흥, 여가시설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회, 식당, 헬스장 등 빈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장기간 누적된 방역 피로감이 현장의 실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네, 오늘 발제 바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세훈표 스피드 정책 시동, 목표는 부동산, 홍남기 지자체 단독으로 주택 공급 불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영상 속에 담긴 아이들의 모습은입니다. 어제 정인 양의 5차 공판이 있었죠. 법정에선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머리채를 잡거나 목을 조르듯 잡아올리는 모습 등의 방청석에는 탄식과 울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학대 영상이 세상에 알려졌죠. 10살 조카를 물고문으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갈비뼈 부러진 아이에게 팔을 들라고 강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적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남기죠.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들의 건강한 모습이 담겨야 할 영상에는 하나같이 멍투성이었고 결국 마지막 기록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일 없죠?